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 동안 많은 말하자면 전직 장성들, 군인들 이런 분들이 깃발을 들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모두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과 박빙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전부 한대로 보수가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돌고, 심지어는 조원진 후보는 사퇴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이분들이 전부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고 탄핵을 주도한 그 집단이 있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전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이 완패로 끝나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탄핵으로 지금 희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커녕 박근혜를 잊자 또는 박근혜는 무능했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 그런 얘기를 마구 떠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친박을 말살해야 된다, 전 정권이 부패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탄핵이 잘못됐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기대하고 갔던 많은 군 장성들은 지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국심을 가장 기대해야 될 집단이 바로 군 집단인데 이 군대에서 열심히 외치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소리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지금 탄핵이 잘못됐으며 대한민국의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고독한 외침을 하고 계시는 장군 한 분이 계십니다. 전 기무사령관이시고 삼성 장군이신 바로 허평환 장군님이신데요. 이분이 기무사령관을 하시면서 한참 문제가 됐던 바로 땅굴 문제라든지 또 이 군 내 정보 문제라든지 안보에 아주 해박하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분의 고독하신 목소리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장군님께서 사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 계실까, 그죠? 모든 이 전직 군들, 네. 퇴역하신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 장군님 빼고는 하나같이 전부 지금은 이젠 더 이상 입을 열고 있지 않은가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처음에 태극기를 들었죠. 들고 정말 탄핵 부당함 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결국 이제 대선 정국을 맞이해서 좋게 보면 네. 보수가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문재인 집권을 막는 길이다. 그런 내국 충정에서 갔다고 봐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네. 봐주시고 그러면 저는 왜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본질을 보면은 사실은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또 홍준표 후보는 결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터.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네. 광장에 나온 근본 이유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다가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배신 세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지키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나왔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하는 얘기 보세요. 그 후보 기간 또 그 전에도 탄핵 그 반대 세력, 태극기 세력을 무슨 앵벌이다, 또라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이추루, 나경원 이런 사람을 앞세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자체가 홍준표 후보 마음속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거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단일화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도. 저도 3일 전에만 단일화 하면 된다고 늘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일화 제의도 거기서 거부를 했고 한 5일 전인가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이를 비롯해서 13명을 다시 입당시켜 데려갔잖아요. 그 기습적으로 했죠. 배신당에 가 있던 것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집권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수 우익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역적자다, 배신이다 많은 동문들이 욕을 하고 너는 왜 안 오느냐 샀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려면 가라. 내 하나만이도 남겨달라고. 정말 나라 위기 왔을 때 그때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낼 사람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냐. 내가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고 저희 동기생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그래 우리 허평한 년은 냅두자. 그래가지고 나는 동기생 카톡방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 결국 그리 갔는데 저는 뭐 그분들도 결코 무슨 어떤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 자기들 나름대로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이 문재인 막는 길이라 봤단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홍준표가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고 봤고 그 당시에 더욱이나 홍준표의 그 처신과 행위가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간 거죠. 그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절대 그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우선에 그분은 그 당시 피의자입니다. 네. 사실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는 안 될 인물이었어요. 홍준표 괜히 아무리 뭐 강경한 보수 우익 가치를 지니고 또 투쟁력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완종 뇌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를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됐거든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 검찰의 내용을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없던 일이란 소리는 아니죠. 당연하죠. 다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다 하고 판결 났으면은 대법원에서 검찰이 항고도 못할 텐데 항고해놨고 항고에서 대부분 상고. 네. 그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그리고 일단 피의자는 그 당시 새누리당 규정에 의하면은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었답니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풀어줬죠. 그렇죠. 그 임명진이라는 이상한 사람. 임명진은 사실은 과거에 저 개인 자신도요. 저 사람은 좌파로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천하에 다. 그 사람을 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모셔가는 것도 나는 이상하게 봤는데 가더니 그 홍준표 후보를 데려다가 당원권을 회복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홍준표 씨를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홍준표 같으면 그 당시에 제의와도 나는 재판 중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이 위기 국면에서 그 신성한 새누리당 후보로 난 갈 수 없다.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다른 후보로 내세워라. 이러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조금은 나라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딴 직책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내세우고 뽑아야 되겠죠. 지금 보수가 왜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네. 특히 젊은이들한테 불신을 받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성이 치명적인 흠이 있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대통령을 하고 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고 말이죠. 지금 뭐 좌파 정권도 뭐 비슷합니다. 똑같죠. 좌파는 더 썩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뭐 좌파들은 법을 지킬 의식이 없어요. 그 자들. 보수 우파를 집요하게 도덕성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보수는 썩었다 하는 걸로 젊은 아이들이 다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파는 좌파의 그 썩은 치부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늘 그래 얘기합니다. 좌파가 우파보다 더 썩었습니다. 요번에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문재인 자기가 4가지 걸린 사람은 안 하겠다고 천명했는데 5가지. 한 사람도 5가지 다 걸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후보들이 너무 허접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좌파가 더 썩었는데도 우파에서 좌파의 썩은 부분을 공격을 안 했고 좌파는 집요하게 그동안에 우파의 썩은 부분을 공격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파하면 특히 젊은 아이들은 우파하면 저 새끼들은 썩었고 말이야. 안 되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 썩은 상징처럼 보이는 홍준표를 그래 우파 후보를 내가지고 거의 국민 지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나가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체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대선에서 정말 깨끗하면서 존경받는 우파 후보를 내세워도 이길 동 말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천하에 그 다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이길 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저는 그런 실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었고 그러나 많은 순수한 우리 예비역 장군들이나 그 군인 간부들은요 어쩌면 순수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속속들이를 몰라요. 모르고 단지 야 홍준표 안 찍어 안 가면은 문재인 돼가지고 자유대한 위협을 받아. 우린 그리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좀 설득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했죠. 내가 카톡방에서 그걸 다 썼어요. 이래 절대 그건 이길 수 없고 특히 그 안철수 같은 친구를 그걸 무슨 우파라고 해가지고 표가 20%나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은진 후보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 조은진 후보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의 마지막 보수 우익의 가치 정의 법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옥세를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투쟁한 거고 정작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거는 홍준표가 국민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안철수한테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탄핵 반대, 이 탄핵 자체가 원천적으로 법과 절차를 어긴 잘못된 것이고 이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 막상 선거 때는 선거 자체도 만약 이 탄핵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선거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거 때는 또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인 안철수를 보수로 생각하고 거기 가가지고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인가. 참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요. 태극기를 들고 놓은 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그 11월 19일 날부터 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내가 왜 나갔냐면 나오라 그런다고 저는 안 나갑니다. 텔레비 뉴스 틀면요. 안철수 이 친구 입만 벌리면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더라고. 그 당시 촛불이 일어나니까 하야하세요. 하야하세요. 그럼 나 저 자식이 뭐 저런 친구가 있어. 화가 나서 내가 하야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러 나갔던 겁니다. 네.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뉴스를 보고 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탄핵 정국의 단초를 앞에서 맨 먼저 하는 게 안철수였어요. 물론 문재인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김우성이도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이리 됐지만
처음에 뉴스 털 때마다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는 건 안철수였어요. 전 솔직히 그런 국민들이 네. 왜 진짜 안철수를 지지하는 난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안철수가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난 그랬어요. 정말 안철수 저 사람이 사업이나 해서 국가를 부를 횡성해야지 저 친구가 정치에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뭐 욕을 하든 말았든 우파 좌파 정당 대표서인 한나라당,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뭐 더민주하고 이 양자 대결로 갔잖아요. 왔는데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국민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가 무슨 안철수가 대안인가 해가지고 20%는 국민들이 그거 지지하는 바람에 뭐 안철수당도 아니고 사실은 박지원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보면 뭐랍니까? 그 호남당 뭐 아닙니까? 100% 호남 의원들 뿐이니까. 그 경상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 그 안철수가 부산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걸 뭐 영남당이다, 보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둘러쓴 사람들 보세요. 뭐 박지원이 보입니까? 박주순이, 천정배, 다 호남 사람들만 전부 있어요. 자기들끼리 안철수 위에 탈랑 올려놨단 말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탈랑 올려놓은 거 똑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지 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안철수 씨 나라 구하기 위해서 나온 나름대로 충정을 갖고 나오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보면은 네. 당신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뭐 나라 구하겠다고 나온 충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뭐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망쳐놨죠. 아마 속셈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오늘 주제는 안철수가 아니고요. 그러죠. 네네. 오늘 지금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든 지금 뭐 잘못된 선거가 됐든 뭐 잘못된 탄핵이 됐든 지금 막 그냥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선을 어거지로 치르고 그냥 막 가는데 지금 이게 가긴 가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거덜이 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많은 국민들 오해하죠. 지금 특히 우리 그리고 이제 퇴역하셨지만 평생을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셨던 분이니까 가장 안보 문제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군대를 대한민국 국군을 축소하고 약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안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도 군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네. 네. 6.25 이후에 적어도 70년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 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북한이 뭐 자전 도발은 있었지만 전면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억제했느냐는 겁니다. 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지구상의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인 우리 동맹체계입니다. 이건요 우리 자주국방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자꾸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를 이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지휘권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다 이런 논리를 풀어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미동맹 이 자체도 6.25 과정에서 미국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은 그냥 휴전하고 전쟁 빨리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빨리 돌아가려고 했죠. 예,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친 통일 이번 기회는 안 된다 하고 완강하게 고집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에도 빠져나가려니까 그러면 안보 동맹이라도 맺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하자 해서 우리가 끌려갔으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주권을 국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게 한미동맹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북진을 해서 이 한반도를 통일시킬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한반도의 안녕을 책임져라.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이 박사께서 이승만 대통령 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게 한미 동맹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조시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역사를 현대사를 지금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군대까지도 미국이 다 강대군을 만들어 달라 해서 28개 사단이 그럼요. 미국의 예산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이 골격이 다 미국이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하죠. 전쟁 그 직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연합사 체제 지금 뭐 우리 전시 작전권 가져오겠다는 게 지금 문정부 와서 지금 강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노무현 정부에 하다가 못된 걸 이 친구들이 집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사 체제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미국이 미군이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닉슨 월남 패망하고 닉슨 독트린이 왔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을 빼나가다가 카트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 7사단 빼나가고 다 빼나갔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이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나가는 대신에 한미 동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체제를 만들자. 네.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것이 한미 연합사 체제입니다. 네. 그것도 미군이 나가면서 우리한테 야 한국군 우리 지휘받고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면 정말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 뭐 여기 한국군이 미군 진압받고 미식민지 아니냐 하는 논리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군이 그 당시에는 그 오만 막 한때는 10만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만 정도 남기고 다 빼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어떤 그 군사 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고 요구를 한 것이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확실하게 그 도와주게 만들기 위해서 잡아놓은 인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이제 우리는 그리 봐야 됩니다. 우리 자주국방의 한 축으로 자주국방이라 해서 우리 군만 그냥 강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만 하는 게 자주국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국민들은 그런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제대로 된 나라치고요. 자기 혼자 자주국방 한 나라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이면 아니 돈이 없습니까? 뭐 주일미군이 주한미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일 동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 나토도 보시죠. 지금 자위대가 이 대한민국 군대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 그런데도 지금 미일 동맹이 강력하게.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직접 이해도 안 받잖아요. 우리가 다 가봐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미일 동맹을 해서 연합방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연합방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나토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국마저도 러시아하고요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하고 완전히 동맹관계 돼 있고 러시아하고도 동맹관계 돼 있고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 혼자 우리만 미국 몰아내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 하겠다? 이건 말이죠.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주사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걔들이 지령받은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는 건데 어느 사이에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지도층들마저도 그래. 지금 세상에 냉전도 다 깨졌고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왜 미군 사령관 지위를 받아?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미군 사령관 지위를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평상시에. 아니 정시에는 평시는 아니죠. 평시는 전혀 없고. 평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그 거고. 부분부터 오해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전평시 다 미군이 행사를 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이 행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부터 대선 공약으로 그다음에 전시 작전권까지 다 가져오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노무현에 대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의식을 가지고 한 건 사실인데 해보니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작전권만 그 당시에 가져오고 전시작전권은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데 문재인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그걸 덜렁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뭐 하길래 우리가 안 된다. 그러나 꼭 가져와야 된다면은 매년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8.5% 이상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주 전력을 갖춘 다음에 이거는 생각해야 될 문제도 해가지고 소위 국방계획 2020 추진해 왔는데 오다가 딱 그 1년 올려주고 나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돌아서는 돈이 어디 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2012년 말로 연기했죠. 연기했다가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돌아서는 아예 이걸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우리 경제 건설, 젊은이 일자리, 국민 잘 사는 복지 여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느닷없이 이걸 지금 들고 나오고 이번에 송영무 장관 보낼 때 그거 지금 임무 주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송영무도. 그러다가 이제 사드 문제 나왔잖아요. 아니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개라는 것은 그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 당시 다 사전에 안 내용이에요. 이걸 느닷없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아니 2개 포대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 포대는 그 배치하려면 그 위치를 선정이라든지 운용 지역을 엄격하게 잘 분석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그냥 뭐 두부모 갖다니 뚝뚝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군사무기란 거는 북한의 미사일을 쏠 때 그걸 정확하게 실시간에 탐지를 할 수 있고 요격을 할 수 있는 최적지를 골라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주 골프장이라는 좁은 지역에 그 6개 포대에다 다 배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군사 시계를 볼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중차대한 그 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세상에 다 알리면서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그것도 잘못했죠. 네. 아니 군사 비밀 병기를 네. 어디 위치를 노출을 시킵니까? 그는 전 정부 국방 관계자들이 적어도 국방장관이라면은 국회에서는 그거 따지고 묻죠. 빨갱이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묻죠. 물으면은 장관이면요. 그거 나와서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앉아 있는 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뭐 있잖아요, 사실. 그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어본다고 해서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국방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요 모가지를 걸고 이거는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나 국회는 이거는 가지고 배치할 거냐 안 하니까 결정만 하면 돼.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결정도 비밀에 부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6개 부대를 다 배치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무리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개 포대만 일단 배치하면서 시험 운영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나머지 4개는 참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시비를 걸었잖아요.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내기 이거는 몰래 불법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더라고 국민들한테. 한 세트로 들어온 건데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느닷없이 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배치 저지하는 이 근본 목적은 주한미군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겨워서 떨치고 나가도록. 지겨운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하도 시달리고 이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면 미군이 화가 나서. 그건 2차 문제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가도록 하는 거 그거죠. 아닌가요? 공공 목적 그건데. 네. 1차적으로 사드 1개 포대가 온다는 거는 내년 말이면 전국에 산재했던 주한미군 기지들이 평택 기지에 다 직결합니다. 네. 직결하면은 거기에 있는 미군 장병들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 그 시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방어가 안 되면 미군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미군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국의 군인, 네. 자국민 보호가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그거는 좌파들이 미국 정부나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일단 용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정확하게 하시는데 미 의회에서 그건 용납을 하는
이거를 안 좌파들이 말이죠. 미군을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계속 압박을 가는 내놓고 쫓아낼 수는 없으니. 그렇죠. 한미연합훈련 줄이자. 뭐 베리벨 이런 소리를 벌써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처럼 정말 미군이 시달리다 아이고 한국하고는 안 되겠다. 우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보의 가장 1차적인 위협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군의 자주적인 그야말로 국방력인데 이건요 언제부턴가 지상군을 그냥 줄여버리고 해공군력만 키우면은 무슨 강력한 군이 되는 걸로 지금 우리 군 지도부에서도 착각을 하고 있고 우리 언론이나 모든 연구기관이 그리 생각하는 게 나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는 한미연합작전을 한다면은 미군은 말이죠. 해군력하고 공군력은 무제한으로 지원이 들어옵니다.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지상군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보에 대한 핵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합참이나 전략하는 군인들마저도 이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력은 무조건 줄이는 거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국방계획 2060 아까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69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만이나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육군이 특히 53만에서 37만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계획 2020 보면은 아니 37만을 가지고 100만 북한군 지상군하고 상대가 됩니까? 북한 100만 지상군은 또 그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그렇죠. 걔들 못 가는 게 뭐 육탄전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몇 명은 때려 엎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런 거지만 격투기를 특수작전부대 특수작전부대가 17만 아닙니까? 걔들이 이것이 지상해상 공용으로 일국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거 잡아내고 작전할 병기 예비군 동원한다지만 우리는 말이죠. 특수작전부대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비밀이죠. 아, 네.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북한보다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많이 모자라죠. 우리도 특전사 있고 각 그러니까 그 군단의 특공연대가 있고 또 각 사단에도 수색대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도 강한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병대도 강하잖아요. 이건 북한의 특수부대 못지않게 우리도 강력한 가지고 있지만 숫자가 워낙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안보 관계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은 우리는 이미 산들이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월남처럼 정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전부 아파트 숲으로 다 덮여 있어요. 북한 지상군 특수부대들이 기습적으로 침투해서 그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거 찾아내가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든 우리 6.25 전쟁이든 우리가 딱 결정적인 전투는 지상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주야로 독일의 미사일 공격, 항공기 폭격을 당해도 항복 안 하고 끝끝내 버텨냈습니다. 왜? 지상군 상륙을 안 했기 때문에. 불란서는요. 파리에 독일군 전차 1개 정도에 들어오면서 항복해버렸습니다. 항공기를 아무리 때리고 미사일을 아무리 폭격해도요. 그거는 우리가 대피도 할 수 있고 회피도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6.25 때도 미아리에 말이죠. 북해군 탱크 1개소대 세대가 미아리를 넘었다 소리가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방어선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육군본부도 내려가 버리고 전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지상군의 심리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상군밖에 없는 거예요. 해공군력은 보조수단입니다. 솔직히 말해 전투의 보조수단. 지상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 하력이지 해공군이 결정적인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제부턴가 중동전을 얘기를 하면서 해공군력을 얘기를 합니다. 중동은 전부 사막입니다. 시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적지소나 군시설을 그냥 폭격으로 미사일로 때리면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시설이 말이죠. 전부가 항공 폭격으로도 견딜 수 있는 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런 휴전선만 딱 넘어버리면은 밀집된 도시, 우리 산악 숲에 딱 들어앉으면요. 찾을 수단도 없고 뭐를 어디다 때립니까?
해공군을 아무리 강력하게 만들어놔도 그 표적을 찾지 않으면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 섞여 있는데 거기다 어디 항공폭탄을 때리고 해군폭탄을 도대체 때립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 군이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가 참 답답해요. 이런 지금 논리를 국회에 가서 사관학교나 지금 군 지휘부들이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도대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육군의 지휘부는 네. 왜 이렇게 육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동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육군 병력을 53만에서 37만에 줄일 때 그 디자인한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C4I 체제 갖추고 타격 체제, 정찰, 감지 정책 체제 딱 컴퓨터 게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걸 갖추면서 병력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다 군사 이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아니 그래도 도대체 군대가 멀쩡하게 있는 군대를 19만을 왜 줄입니까? 그러니까 병력을 줄이면서 무기를 첨단한다는 논리입니다. 지상군도 병력만 줄이는 게 아니고. 근데 첨단화 한다면서 일본보다도 첨단화 그 수준이 낮은 걸 들여온 데다가 서사건건 이런 비싼 무기 들여올 때마다 꼭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이 뒤에서 이런 그 비리 이거 꼼수 노리고 그런 짓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건 아니고 네. 이 군사 장비 무기는 말이죠. 그 기술이 가장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돈만 많이 주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첨단 과학군을 만들 수 있을 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군사 첨단 과학 장비를 만들고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타격 시스템을 만들고 다 해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되고 돈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국산화를 100% 할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치자 말입니다. 이따 치더라도 핵심 기술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럼요. 무기를 팔아도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 그럼요. 미국이든 나라에서. 영국이든 불란서든 네. 독일이든 심지어 그는 우리가 무기를 다변에 도입해 오는데 정말 핵심 기술은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완벽한 자주국방을 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 산업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많이 발전했죠. 뭐 이제는 뭐 비행기에다가 그 헬리콥터까지 만드는 수준이 됐고 또 그 핵을 가질 수 있는 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핵심 기술과 우리의 역량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아예 여기서 정체시키거나 후퇴시키고 말살하려고 하는 듯한 지금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집단이고 탄핵받아야 될 집단이지 어떻게 이게 나라를 위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젊은 시절을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반국가 활동하던 집단이 지금 전부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불 지르고 하던 애들이 지금 뭐 국가 요직을 맡아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누군가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가 다 가만히 있다는 거죠. 나라를 지킬 최전방이 군대인데 그 군대의 군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왜 이 바른 말을 못하는가. 첫째는요. 그게 제가 잘 무식해서 아니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 의혹을 우리 정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다수 하고 있고 네.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런 의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방산 비리를 가지고 그거는 뭐 과거 이명박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대령 때 국방부 방산 그 감사 과정을 3년 하고 장군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육해공군 장비 건설하는 민간 기업체, 방산업체 또 배치 운영하는 지역 다 다니면서 본 사람이에요. 나는 본 사람인데 저는 다놓고 얘기합니다. 방산비리
그거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알 수도 없고 저는 크게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 국산화하는 과정에서요. 이 기술이 어렵고 힘드니까 거의 한 번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F-16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비행기 떨어집니다. 운용하다가. 그러면 결함을 찾아내서 보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방위 산업의 그 규모에 비해서 비리가 적다. 뭐 비리가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의 초점은 지금 방산 비리의 포커스가 아니고 왜 이런 그 그러니까 잘못된 정부의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군이 방산 비리가 있다. 이번에 수련 헬기도 말이야. 그걸 막 계람을 물 뭐 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터집 잡아서 가서 카이를 조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 되면요 방산 업체고 방산가에 다 위축이 돼버립니다.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체가 방에서 그나마 조금씩 어려운 간 해오던 것이 방금 지적한 대로 수독되는 거예요. 수독. 네. 수독되고 급하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기를요 우리가 장기 계획 최초에 할 때는 국산화한다고 다 시작을 합니다. 국산화하면요 돈 줄 사람 없습니다. 국산화하는 건 어떤 거는요 10년 20년 개발 기간입니다. 관계자들 다 바뀌고 쭉 리더 타임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줍니까? 없어요. 해외에서 직구매할 때 돈을 넣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정권 뒷거래를 차원에서 큰 시스템을 도입해 오면서 나는 뒷거래를 한다고 봅니다. 연구 개발해서 우리 국산화하는 장비는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감사를 다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그 뭐 부품이나 재질을 돈이 조금 비싸고 들고 하는 이거는 방산비리의 조족지혈입니다. 그 원가는 정말 그건 우리가 원가 감사로 가도 따질 수도 없어요. 그건 업체에서 적정한 유언도 남겨야 되고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비싸다고 공격하면 비싼 거고 적정하다면 적정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도입할 때 거기에 비리가 있는데 어떤 정권이든지 직접 도입한단 말입니다. 국산화한다고 해놓고는 그걸 빈비를 잡아서 수련 헬기 같은 것도 쭉 발전시켜서 계속 우리 국산을 들어오면은 됩니다. 되는데 베일이든지 어딘지 이제 로비 막 한다고요. 정권 차원에서 하면은 이놈을 수습시켜야 다른 헬기를 도입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군인들, 방산 종사자들이 이걸 엉터리를 해서 돈을 빼먹는 것처럼 눈을 열려 흐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수료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산청도요.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잣대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방산 기술 개발 회사들이 다 지금 위축됩니다. 안 하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미지도 아주 더럽게 나쁘고,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내놓고 이 군대를 줄이면서 외국 무기를 들여오면서 실질적인 뒷거래는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방사청이란 것도요. 저기 과거에 저 방사청이 없습니다. 저거 만들면서 더 비리가 커진 거예요. 왜 저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부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방사청을. 그러니까 하여튼 큰 비리와 관련된 건 저 좌파 그리고 정권에서 방사청장을 군 출신이 시켜 전부 민간인 출신들이 가서 저끼리 해먹는 거 아닙니까? 저게. 과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딱 갇혀 있었어요. 각 군에서 소유를 제기하면 합참에서 소유를 확정을 하고 국방부에서 장기 계획에 딱 넣는다고요. 10년 계획에 넣었다가 몇 년 연도 예산을 고려해가지고 5개년 중기 계획에 타야 이제 무기가 개발이 되건 전력화가 됩니다. 이 하던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장관한테 그는 다 빼들고 방사청장이 군사력 건설. 우리는 건설을 넣을 때 너희는 하지 마라 해놓고 말이죠. 이 방사청이란 걸 만들면서 나는 저희 비료 원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기서. 거기 방사청장 자기 정권에 입만 많은 사람 다 앉혀놔놓고 저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근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리온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한국형 전투기 잘 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못 가게 딜레이 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건 가다 프로젝트 잠정 중단되면은 직구매 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 대표도 이런 얘기는 저한테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 하중 군인들은요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요 국방부에서 3년간을 이 감사를 한 감사과장을 하고 장군 된 사람입니다. 다
다 들어봐. 그리고 김영삼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 이해창 씨를 감사원장 시켜놓고 군사 정권 하에서 엄청난 방산 비리가 있을 거로 해가지고 1년 내내 감사를 시켰습니다. 1년 내내. 내가 감사과장 가니까 그 있던 직원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1년 내내 사사지 뒤졌는데 한 명도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하더라고. 군인들요, 그 종사하는 사람 나름대로 사명감을 깨끗이 합니다. 뭐를 좌파 정권 되면서 사실은 더 비가 커진 거야. 비가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군인 공제만 하더라도요, 제가 인사복지국 차장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실했습니다. 근데 장관 오는 사람마다 오면은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군인 공제 회장을 민간으로 안치해야 된다, 전문 경영해야 된다. 내가 장관님 보고 그랬어요. 장관님, 다른 공제들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군인 공제가 건실하게 해서 가입자들의 이익을 이리 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고지식한 군인들이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막았어요. 지금 다 망했어요. 군인 공제. 그 다음부터 군인들 말이죠. 군인 공장에 가는 걸 정치권에서 보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전부 해가 부실을 한데 투자하게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군인 공제도 지금 엄청난 부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적자라고. 이게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연금이나 이 미래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뭐 연금하고 그 공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관계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군인 공제라는 것은 군인들이 자기 봉급에서 1인당 59자까지 5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매달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말이죠, 이자를 연 8.5%까지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점차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물론 금리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자를 내가 최근에는 뭐 물어보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한 4, 5%도 못 줄 거예요. 못 주고 4, 5%만 줘도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럼요. 그러나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말 못하는 부실 덩어리가 크다는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적자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 말이죠, 핵심이다, 개혁이다, 뭐 문민정부들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좌파들이 지금 말만 그렇게 하면서 기실은 나라를 전부 빚더미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군뿐입니까? 국가 전체 부채가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2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합치면 5천조가 넘는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이게 무슨 좌파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 뭐 내려오면서 국가 부채를 그냥 매 정권마다 두 배씩 늘어 오늘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복지를 쏟아 부어 놓으니까 이명박 정부 와서도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도 뭐 감당 못하고,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자유경제 자체가 파탄나게 생겼죠. 좌파 정권 중에 가장 무능하고 최악입니다, 지금.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과거에는 성장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려 잘 사는 이런 구조 아니었습니까? 이런 개념을 하다가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우선에 막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봉급을 많이 올려주고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가 성장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더라고. 이게 정말 전 세계 좌파 정부들이 하다가 망한 거거든, 이게. 그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안보도 도대체 공부들을 안 하나 봐요. 미국 몰아내고, 뭐,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군도 뭐, 첨단 과학군 만들면서 지상병력 다 줄이고 말이죠. 무슨 뭐, 거대한 군을 만들겠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경제도 무슨 다 일자리 뭐 81만 개나 만들고, 공무원 17만 명 늘려가지고 말이죠. 봉급도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시키고 뭐, 최저임금도 만 원씩 올려주고. 그럼 우선은 뭐 명목적으로는 취직도 하고 주머니 두둑하니 좋겠죠. 그 몇 년 전에 보십시오. 물가는 아니 몇 년도 못 갑니다. 천정부지 올라갈 거고 나라 빚은 아니 그리고 그걸 무슨 돈으로 합니까? 결국 세금으로 하자는 그래서 건데. 그리스 짝이 나는 거죠. 세금을 다 지금 걷겠다는 건데.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어떻게. 근데 그리스나 브라질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요즘에 베네수엘라 보니까 이 나라를 아주 거리에 폭동이 일어나서. 당연하죠. 베네수엘라. 난리도 아닌데. 다 과거 이 정책을 했던 건데 결국 이게 북한이 말이죠. 국가 목표가 우리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애들 목표는 대한민국 먹는 건데 대한민국을 먹으려니까 우선에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몰아내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군 완전히 약화시켜버리고 경제 파탄시켜야 먹을 수 있으니까 딱 이 세 개 쪽으로 나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이거 북한 스파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오해받게 돼 있죠. 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아무리 퍼즐을 앞뒤로 좌우로 맞춰봐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북한이 좋아할 일만 하고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태극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그 아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한미 동맹이 파괴돼 이게 파괴 수순으로 가는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 군을 첨단과학군 만드는 민명하에 지상병력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첨단군도 못 만들면서 병력만 줄이는 이런 꼴하게 나는 거. 그래서 군을 결과적으로는 약화시키는 급도로 약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네, 세 번째가 우리 경제, 네. 서민 경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되어 있는 이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를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러다면 이 세계 중에서 솔직히 한미 동맹, 주한미 동맹만 파괴돼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 개발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대화 상대로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 뭐 자기 들어가서 뭐 군사회담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화에 응해 올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 넌 우리 내가 대상도 아니야. 나는 미국하고 싸우는 거야. 그 모습. 그 미국하고 어떻게든지 위협을 가해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해서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고 미군 몰아내고 적화하려는 이 전략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고 핵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60여 년 동안 변치 않고 네. 갖고 있는 대남 적화 전략의 첫 번째가 미군 철수 아닙니까? 그렇죠. 미군 철수. 미군이 전부 이 땅에서 나가면은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침범을 해도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빨리 여기 들어와서 그럼요. 우리를 지켜주기 전에 자기들은 이미 다 전쟁 먹겠다. 전쟁 끝낼 수 있다는 그럼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북한이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들은 전쟁을 안 하고 거저 먹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거저 먹을 준비가 다 돼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돕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인사들이 다 아주 그 평생 그 친북적인 주사파 아이들 아닙니까? 주사파 애들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 출신들인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바로 아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조금 했어요. 조금 내가 볼 때는 돈을 뭐 많이 퍼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하고 그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아주 노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리고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은 하도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평생 정치활동 내내 그런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조심한 게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뒤로 엉큼하게 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하게 그 소위 좌경화된 주사파 아이들이 빠져 있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기술이 가장 급속도로 발달한 때가 노무현 정권 때다. 너무 퍼졌으니까. 김대중 정권 때보다 몇 배를 더 퍼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1차 핵실험을 뭐 노무현 정권 말기에 했잖아요. 네. 핵실험을 1차 핵실험을 언제 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 받은 걸 가지고 쭉 개발하다가 거기서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시킨 거죠. 그리고 실험 안 했습니까? 실험했고 이제는 뭐 핵무기를 가진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제 운반 수단 우리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먹을 준비는요 30년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걔들은요 여기다 무도로 핵무기 떨어뜨리면 내려왔자 다 파괴되고 저도 못 사는데 화학무기로 이미 우리 다 죽이고 접수할 준비는 30년 전에 다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왜 못 내려오느냐? 미국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무서웠으면 한국군 마저도 화학무기로 밤에 자는 동안에 포에다 넣고 미사일을 쏘아버리면 자다가 다 죽어요. 이 준비는 북한이 이미 3일 끝내놨고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광고히 유지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섣불리 잘못 건드릴 때 자기들이 먼저 죽게 되어 있으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못 내려왔는데 그래서 노다지 미군 몰아내는데 일본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그 미군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냐 이겁니다. 자준이 주권이니 이 민명하에 얘네들은 그 북한으로 통일이 되든 뭐 사회주의 통일을 하든 통일이 최고 가격부주의자는 그렇게 하죠. 그런 주장하는 놈들 많아요. 한 것도 이유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대학교 때 그 주입된 그 이념 이거에 망상에서 못 벗어나고 예, 이거는 우리 민족이 민족 지상주의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그 완성된 그 체제라는 식의 그 사고방식 그래서 이자들이 애당초에 정치에 개입이 돼가지고 이 제도권 정치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국민들이 깨닫고 이런 그 망상을 가지고 반헌법적인 작태를 하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리 이론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오리. 새나 그 오리는 눈을 딱 떴을 때 처음 보는 게 자기 엄마라고 알고 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새들이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순수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특히 7, 80년대 소위 뭐 군부 독재 투쟁에 전열했었던 그 시절에는 그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 서울대학이다 연고대다 인류대학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전부 이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로 가려고 미국 놈말하는 우리 민족이 이제 통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갈 길이다.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뭐 썩은 제도다. 차라리 사회주의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고 계속 교육하니까 얘들이 뭐를 합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못 살고 어렵게 왔는데 도시 와보니까 같은 동기인데도 뭐 자가용 굴리고 잘 살고 하니까 너무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시골에서 얼른 천재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서울대 오면은 열심히 도시에 공부 고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운동권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김문수도 몇 년 전에 실토했잖아요. 신문에. 그 사람은 전향을 내가 학교 가보니까 교수님도 선배도 동기생도 다 그리 이야기하기를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김문수 정도는 국회의원도 몇 선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배가 부르면서 우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이요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사람요 몇 사람 안 됩니다. 대다수는 배고프고 지금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처음 배운 그 사고고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대중, 김영삼 따라다니다가 일부 들어갔고 노무현한테는 많이 들어갔고 지금 문재인도 왕창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이 감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켜보면은 저는 단연코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나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연방제 통일해서 국호를 바꾸자 이렇게 나오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이 가장 지금 계속 공약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게 연방제 통일인데 연방제 통일하면은 대한민국 국호를 쓰겠습니까? 대한민국 새로운 국호를 만들자고 아마 할 거라는 아니 거죠. 새로운 국호라도 같이 살 수만 있으면 연방제로 가도 좋죠.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통일되면요 완전히 바로 적화되고요. 우리 국민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일 준비를 다 해놔서 있지 애들이. 우리 주민등록요 우리 다 가져가서 이놈들이 다 가져가고 이 좌파 정권에서 전부 분류 다 해놨습니다. 어떤 국가 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겼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우리 5천만요 칩 한 개만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신상이 들어가 있고 이제 도로명 주소까지 하는 게 나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보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왜 도로명 주소 이거요 내비에 딱 찍으면 예를 들어서 정명 허평안 딱 치면요 바로 그 집 대문까지 가버립니다. 요인들 전부 죽일 준비를 나는 다 해놨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도로명 주소가 한몫 더 한다고 본단 말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자세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예. 다음 시간으로 또 하시고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 아니 뭐 얘기가 뜨거워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 기무사령관이셨던 삼성 태역 장군이신 허평화 장군님을 모시고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안보 정책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한번 더 모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북한이 땅굴을 어디까지 봤을 것인가 이 땅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용 진정 칼럼 죄송합니다. 네, 정미용의 진정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